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저희 쌤쌤쌤이 2020학년도 1학기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뭐 마지막이야. 지금 우리 쌤들 아직 방학도 안 했는데 뭔 마지막인데? 1학기 방송 뭐 방학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보니까 이번 여름 방학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시도별로 학교별로 다 달라요. 방학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심지어 성적 처리가 끝난 학교도 있고 또 8월 14일 뭐 이때 방학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5월달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네. 근데 우리는 3월부터 계속 방송 미리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쵸. 힘들었다 그때. 사실은 진짜 올 1학기처럼 우리도 방송하기 힘들었던 때가 없었어요. 진짜 매주 회의하고 녹음 하루 전에 방송 주제 바꾸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야, 진짜 나 진짜 편집한다고 시급잔치했다. 시급잔치했어 진짜. 와. 시급잔치는 뭐? 시급잔치는 뭐? 와. 아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급하게 편성을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댓글들. 그리고 청취 횟수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런 한 3,000 찍은 것도 있고 한 4,00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선생님들이 그 재택근무하면서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맞아요. 재택근무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어. 맞아요. 이렇게 오늘 1학기 마지막 방송에 마지막 댓글 한 분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쓸쓸하게 마칠까봐 걱정하셔가지고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루라는 분이 댓글을 잘 안 남기는데 선생님들의 팟캐스트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남기네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팟캐스트예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야, 아유, 참, 우리 마지막 방송인 거 아셨는가 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자꾸 마지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고 저희는 시즌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처럼 1학기 마치고 2학기 또 계약하고 이런 방식인데 사람들이 방송 끝나는 거야? 오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나쁘쌤. 아니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1학기 방송하고 이제 방학 때 저희들도 좀 충전하면서 보냈다가 2학기 다시 이제 9월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가 방송은 뭐 9월에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뭐 학교나 교실이 지금과 같이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살포시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2학기 수업은 또 개학하자마자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참 그래갖고 우리가 또 편성했던 거 다 얻고 새롭게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살포시 있습니다. 네. 뭐 그러나 저러나 분명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학기 마무리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번 또 저명하신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의 우리 김성천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알찬 시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중간 시그널 듣고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말이죠.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여기저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육 이런 말들 또 이런 토론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좀 웃기는 소리 같아요. 아니 왜? 포스트 코로나라니? 코로나가 끝나야 포스트지. 지금 여전히 코로나 시대고 지금 이란에서 막 몇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이런 난리인데 뭔 포스트 코로나야. 아니 그래도 코로나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니까 그때로 준비하자 그런 얘기 아니야? 에이, 저는요.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우리는 아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방향,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저기 교육 잡지에다가 위드 코로나 이거 칼럼도 썼다니까 내가. 아 진짜요? 아이고 자기가 뭐 써본 거 그것도 자랑질 하려고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위드 코로나 내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교육 잡지에 칼럼을 썼는데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또 강민정 의원께서 위드 코로나 이 용어로 또 쓰시더라고. 그래서 따라했구만. 나 따라한 거지. 나를 따라한 거지 강민정 의원이. 됐거든요. 빨리 진행합시다. 우리 마지막 방송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해주실 분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뚜껑 열린 도시락 김성천입니다. 네. 오랜만에 듣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육부, 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시민사회운동 등 다양한 여러 개를 두루두루 거쳤으나 깊이는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2번 나오고 연락이 안 오길래 가뜩이나 이 청취율이 떨어지는 이 팟캐스트인데 더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잘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회하러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사실 있는데 지난해 우리 그 쌤쌤 111회하고 112회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하고 교육청 교육부 내부 교발 이런 내부 얘기로 고발. 저희들이 방송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사실은 정치율이 별로였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다시 모셔야 되나? 꼭 이분이 나와야 되나? 나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오늘도 확 지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성천 쌤 같은 교수님 같은 분을 모셨다니 쌤 섭외력 놀랍다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여러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 댓글이. 또 이런 데를 까네 또. 제가 또 요즘에 또 상한가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가지고요. 어이구야 자기 자랑까지 들어오시고 훅 들어오시네. 근데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사실은 제가 부산이나 이런 데서 강의 요청 안 왔다. 그래서 혁신교육이 조금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제가 또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을 때문이네.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방송에는 커미션 좀 주셔야지. 우리 방송에 띄어드리 있으니까. 예. 나중에 개평 얼마라도 떼서 개평.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우리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중에 김성천 교수님만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에 교원대에서 그 종합교육연수원 부원장 업무를 좀 맡고 있다 보니까 부원장? 예, 보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장 자격 연수, 교사 일정 자격 연수, 직무 연수 이런 걸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분단위로 막 시간을 쪼개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방송이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토요일 날에도 수업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저희 지금.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잘 인정해 드릴 줄 알죠. 알죠? 막 갑니다. 예, 근데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면서 산다고 하니까 되게 울컥하네요. 이런 분을 저희가 모셨다니까. 예, 정말 우리 섭외력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한 157회 방송에서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우리 교육의 민낯 요거를 김영식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나눴었죠. 여러 약점들. 그렇죠. 그때도 호응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내친 김에 아까 말했던 이상한 쌤이 주장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셨냐 하면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미래 교육 이 앞으로 뭔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토론회는 열심인데 사실 정부 정책은 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거든요. 저희가 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짜증이 확 밀려와. 요번에 대대적으로 뭐 유치원 치수 감축 네. 줄여주는 거하고 네네. 그다음에 같이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교원 평가를 1년 유예한다는 발표였거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우리 결제 다 받고 다 했거든. 교원 평가 위원들 다 꾸미고 준비 다 해놨거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유예한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차라리 그거 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해주든가. 와 진짜 그래 결제까지 다 받았는데 뭐 이제 어쩌라는 기고 이거. 사실 짜증이 확 나는. 그렇죠. 사실 더 기분 나쁜 거는 마치 아니 뭐 이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인 거야. 니네 온라인 수업하느라 고생했지? 이 무라 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실제로 이 공문 앞머리에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1년 유예한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에 더 스트레스 주는 거는 교원 성과급이거든요. 성과급 이번에 안 없애노.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폐지하거나 아니면 고생했으니까 전부 S등급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교원 평가, 교원 성과급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예, 지금 뭐 오래된 미래였던 온라인 수업이 어쨌든 이제 갑자기 왔는데 지금 우리 행정 체제는 여전히 오래된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정 체제 자체는 이제 지침, 감사, 규제 이게 제 일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게 감사에 지적받는 거 아니냐, 지침이 뭐냐. 근데 0과 1의 관점에서 감사 받냐 안 받냐 이러다가 책임 당신이 질 거냐 그렇죠. 이 원리로 엄청나게 와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혁동 박사가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지침 연구를 해봤어요. 학교 규제에 한 1000건 이상의 규제가 있는데 이거 실제 현장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은 폐지해도 학교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필요한 지침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수정해야 할 지침들도 있지만. 과도한 어떤 지침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하는 문법으로 작용되면서 현장의 어떤 창의성들을 상당히 좀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아니 뭐 실제로도 이번에도 말이죠. 왜 지침 안 내려주냐? 우리 그게 익숙하니까 왜 지침 안 내려주냐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를 오랫동안 가다 놨더니 얘가 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지침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침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이라는 게 우리를 지원해주는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이제 좀 가둬놓는 규제하는 행정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학교마다 와이파이 안 되죠. 상용 메일 막아놨죠. SNS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SNS는 되는데. 그래요? 막아놓은 데도 교육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요번에 뚫렸어요. 이번에. 원래 공문 다 보내갖고 일일이 다 승인 받아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가 뭐 보안 뚫리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게 웃긴 게 마음만 먹으면 사실 공문 이런 거 사진 찍어갖고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메일과 그거 다 합니다.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메일과 SNS 못하게 막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침이 하도 찔끔찔끔 바뀐다고 해서 요실금 지침 또 계약이 또 이렇게 언제 계약되냐 이것도 다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잖아요. 네이버 다음 공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속도를 오히려 행정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인 거고 이 기회에 이제 앞으로 수업 일수라든지 평가 지침 이런 것들도 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경로 의존성 내지는 관행 아니면 과거의 틀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거고 교원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정말 부적격 교원을 거르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왜 학교마다 보면 약간 좀 욕먹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애들하고 소통 안 되고 업무도 안 되고 뭐 이런 분이 그런 교원평가로 걸러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3주체가 정말 함께 모여갖고 의미 있게 뭐 학교 자체 평가와 이게 결합이 돼갖고 뭐 가는 것도 아닌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근무평정 체제는 또 되게 또 불합리하잖아요. 교장 교감선생님의 1인 평가 체제인 건데 이런 근평 체제와 교원 평가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지금 뭐 계속 20년째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진짜 무조건 또 뭐 폐지만 하라 그럴 수도 없는 게 선생님들은 또 이걸 다 폐지하기를 원하는데 학생과 또 학부모들은 또 이걸 폐지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또 이걸 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피드백을 주거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없는 창구다. 공무원이 어딨냐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이제 이런 지점에서는 향후 근평 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교원 평가 어떻게 할 거냐, 성과급을 이제 세트로 좀 묶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각각 뭐 이거 따로 국밥인 상황들인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고 뭐 성과급만 하더라도 뭐 이게 또 뭐 인사처 관할이에요. 교육부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해주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인데 여하튼간에 이게 의도가 뭘까? 목적이라는 게 뭘까?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고 좀 현장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들이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안 바뀌거든요. 이게 계속 얹혀지기만 하잖아요. 계속 얹혀지고 만들어지기만 하지 빼기는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식주의, 그러니까 하려니까 하긴 다 하는데 형식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의미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작동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게 행정의 군살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아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거 좀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행히 이제 그래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부가 나름 이제 뭐 감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되게 완화를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완화시켰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 거고 사실 일상에서 좀 더 우리가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한시적인 조치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 신뢰와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신인 거예요. 불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는 좀 변화가 어렵고 뭐 그러나 하다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예산 해먹는 사람들이 있다, 띵가 먹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과감하게 좀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만에 하나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너무 과도한 행정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하셨는 그 행정은 여전히 과거라는 말씀이 이게 좀 와닿는데 얼마 전에 모 교육청에서 코로나19 장기에 따라서 2학기는 쌍방향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우리 방송에도 얘기했죠. 이런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 하는 것만이 뭐 진리거나 답이 아닌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사의 역할 이런 건 어떠해야 되는지. 교사 역할이 많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쨌든 강제로 소환된 미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뭐 ICT니 이러닝이니 유러닝이니 스마트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요건 사실 이제 그동안 매니아 그룹들만 하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나쁜 생각 같은 이제 이런 매니아 그룹들만 아주 여기에 열광하면서 제가 좀 매니아죠.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뭐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었는데 나쁜 쌤은요 사람보다 기계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이제 모든 교사들이 어쨌든 싫던 좋던 다 에듀테크를 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경험들이 축적이 된 거예요. 이제 축적이 되면서 나름의 이제 경험 체계가 생각보다 뭐 좋았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라든지 뭐 괜찮았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게 저희에게는 되게 큰 자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들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다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거 할만한데 이런 반응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실제로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처음에는 이 원격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실시간 줌으로도 수업을 하다가
중간 정도쯤에 우리 모여서 한번 수업하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지금은 좋겠다고. 지금대로 가자고 못 모였어요 그래갖고 뭐 욕을 모이자 그랬는데 뭐 싫대 이 맞들인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 뭐 댓글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맞아. 선생님들의 또 역량들이 있으시니까 막 좀 엄청난 다양한 실험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맞아. 다만 이제 그 뭐 쌍방향만 무조건 옳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양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돼 있는 걸 갖고 이제 올리는데 요즘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찍어 올리면은 나중에 복잡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요. 계속. 맞아요. 이런 그렇죠. 이제 그 과목들 속성들도 있을 수 있고 토론 같은 거 할 때는 또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과목 속성들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교사의 정체성의 문제는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튼 지금 이제 가르침에 대한 어떤 대체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구글 들어가도 있고 유튜브에 가도 막 고급 지식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예전처럼 우리가 주입 전달식으로 하고 암기하고 뭐 주입하고 강의식으로 전달했던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에 야 굳이 학교에 왜 가야 되나? 저거 유튜브 가면 인터넷 구글에서 다 검색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라는 게 나오는 거죠.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렵더라도 컨텐츠를 우리가 한번 직접 제작해보자 하는 학교와 교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바쁘고 힘든데 언제 그런 거 하냐. 남들이 만든 EBS나 뭐 캐리스 거겠죠. 이런 컨텐츠 링크하고 관리하는 링크 관리형 교사와 학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야 후자로 가게 되면은 링크 관리형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공인요원이 틀어도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그렇죠. 갑자기 공인요원이 나옵니까? 진짜로. 그러면 교수님. 피드백은 피드백을 해줘야잖아. 피드백을 한 명 한 명. 그거.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교사가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어느 학부모님께서 문제 제기한 건 뭐였냐면 학교에서는 이제 그 원격으로 한다라고 실제 가정통신문은 나갔는데 막상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실제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EBS 링크로 가지고 들어간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분이 되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피드백이 되어졌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이 됐던 이런 지점들에 대한 어떤 본질을 회복하거나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없어버리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너무 그 안 좋은 면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뭐 교사의 역할을 좀 말씀해달랬더만 뭐 예를 교사만 까고 그럽니까? 이제 교수 되셨다고 교사 시절 다 잊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니까 우선은 뭐였냐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사 개인에게 맡겨놓는 차원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교사와 교사 간의 이제 상호작용과 어떤 학습 공동체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학교들에서 그래도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런 학교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좋은 수업이라는 것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사람과의 어떤 만남인 거죠. 상호작용이고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었던 어떤 좋은 수업이라는 게 뭐냐, 좋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기본기 이걸 여전히 갖고 있는 학교들이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교육의 기본기, 혁신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좋은 선생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좋은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공감 가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원래 동학년 체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동학년 체제여도 사실은 그냥 각계전투, 각자 교실이었는데 온라인 수업하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서로 협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진도도 같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을 1반 쌤은 국어 찍고 2반 쌤은 수학 찍고 3반 쌤은 사회 찍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서로의 수업을 보잖아. 무조건. 서로의 수업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런 장점들도 서로 배우게 되고
수업에 대해서 이때만큼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아니 중동에서는 언제나 하는 일인데 그거를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뭐야. 해서 뭐야, 내가 아는 중동이랑 초등 안 당신이 되겠냐. 아는 중동이랑 다른 거야? 뭐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우리의 그 교직 문화 자체가 이제 다소 좀 개별화되어져 있고 고립되어졌다. 계란판 속의 계란처럼 교사가 각자 생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어쨌든 이상한 쌤 말씀처럼 서로가 이제 소통하고 협업하고 공유하고 나누지 않으면 생존이 되게 어려워져 있는 상황들인 거고, 또 맞아요. 하나는 세대 간에도 이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교육과정 쪽에서는 예컨대 우리 고경력 선생님들이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런 빠르게 에듀테크를 받아들이는 분들 보면 또 저교육 교사들이 여기에 되게 에듀테크 친화적이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그렇죠. 관점들이 네. 서로 조화가 되어졌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실험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자랑은 아닌데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 보니까 애들 한 명 한 명 그 댓글 달아주고 피드백도 해주시는 게 오히려 계약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온라인 때는 한 명 한 명 피드백이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참 이게 교사의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고 좀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교수님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업할 때 보면은 왜 되게 얌전했던 아이들, 이런 별로 이렇게 손 안 들고 얘기도 안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댓글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좀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맞아요. 이게 기존의 그 성격에 있어서의 그 침묵했던 아이들에 대한 또 재발견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대면으로는 좀 어려워졌는데 댓글이나 이제 텍스트로 일정하게 표현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 피드백을 그 실시간으로 지금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대면 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듣고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제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만 해주신 것 같아서 미치겠다. 또 어쩌라노. 자는. 아니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협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 동영상 동영상권 만들어서 올리고 질문 받고 뭐 이런 알았거든요. 것들. 질문하세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좋은 쌤처럼만 해라. 이렇게. 그렇죠. 네. 계속 제 이름 부르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그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0대 주요 사업을 제시했는데 네 번째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발표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이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뭡니까? 예. 난 다 읽었지. 읽었구나. 예, 좋습니다. 그 보니까 학교 리모델링 사업, 초중고 정교실 무선망 구축, 그리고 스마트 기기 24만 대, 무려 24만 대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그래서 이 사업에 무려 25년까지 16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6조 원. 아이고. 참. 야, 이거 딱 듣는데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이명박 정부 때 생각납니다. 기억나십니까? 2011년에 그렇지. 청와대의 야심찬 보고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라는 보고서, 거기에 2015년까지 학교에서 종이 교과서를 모두 몰아내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었어요. 스마트 교실 나오고. 그렇죠. 그 이후로 2012년, 13년부터 뭐 스마트 교육 바람이 학교에 불어닥쳐가지고 온 학교에 갤럭시 패드가 다 넘쳐나고. 우리는 아이패드 샀는데. 진짜. 그래요? 갤럭시 탭 샀지 다들. 난 지금 악몽이 지금 막 되살아나고 있어요. 하필 내가 그맘때 내가 정보부장 해가지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게 옛날엔 ICT 교육,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최근에 소프트웨어 교육, SW 교육하다가 이제는 또 AI 교육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린 스마트 스쿨, 이것도 마치 이름만 바꿔가면서 또 이거 또 그때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요즘에 지금 근무하면서 제가 학교 예산을 20억을 지금 집행을 하거든요. 와, 20억. 근데 우리 부산에는 거기다 브랜디드 사업 해가지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 업체 사람들이 내 만나자고 줄을 서 있다. 줄을 서 있다. 20억 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야.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막 그 냄새는 조세 혼자 맡고. 아니 그런데 나는 또 좀 신기한 게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직책개편을 했대.
직제 개편이랑 뭐 까를 합치거나 뭐 없애고 이런 건데 야 이름도 진짜 멋져. 이거 내 보다가 그냥 혹 했는데 네. 평생 미래 교육국 안에 네네. 코로나19 대응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까를 신설을 했어. 와 나는 이 까 이름 듣고는 내가 진짜 기겁을 했는데 원격 교육 인프라 뭐 하겠습니까 이거. 무승만 깔고 그렇네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패드 뭐 네, 갤럭시를 그쵸. 하든 아이패드를 하고 이거 막 뿌리고 아이고. 야 네. 교육부에서 그냥 이거를 하겠다 완전히 아이고. 천명을 한 거잖아.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 앞에서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그 속에서 또 온라인 교육의 어떤 장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협업하고 피드백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하고 어떤 관계냐? 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 이건 장비빨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나요. 그렇죠. 이게 일단 교육부에서 새로운 과나 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거의 네네. 청와대의 관심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적 관심사나 우선순위 등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렇구나. 그런 과가 만들어지면 또 일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또 공문이 또 많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뭐 무슨 과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뭐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 노후화된 학교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한창 그 7, 80년대 그렇죠. 때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줬었고 경기도가 그래 많다면서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보통 이제 학교가 3, 40년 정도 되면 이제 노후화가 됩니다. 지금 네. 그렇죠. 노후화된 학교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지금 사실 우리도 그 학교를 보시면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요실금 공사를 해요. 화장실 좀 개선했다가 뭐 위에 성면 제거 공사했다가 뭐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시설 보수 공사로 들어가는 돈은 되게 많아지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 이제 또 나중 되면 몇십 년 지나면 또 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한 방에 할 때 같이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정신과 에듀테크라고 하는 게 좀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어쨌든 반응이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은가? 첫 번째로는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교과교실제니 말씀하셨던 스마트 교실이니 뭐 이런 거 다 돈 때려 박았는데 현장에서의 그 변화는 잘 못 느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예컨대 교육과정은 안 바뀌고 시설만 막 무슨 교과교실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이게 정말 뭐 학교의 수업이 정말 바뀌었냐? 교육과정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런 이제 한마디로 좀 뻘짓했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욕인 거죠. 이게 결국 업자들 이거 배불려 주는 게 위해서 누군가가 어디 업계 쪽에서 엄청나게 또 밀고 들어와서 당연한 거 아이가 한 거 아니냐. 지금 프로젝트 팔라고 지금 장난 아니던데. 이런 시각들이 의혹의 시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잘못하면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 된다. 이런 이제 교육계 4대강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현장에서는 뭐 학급당 인원수를 좀 더 줄여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돌봄 교실이나 이제 방과후 교실에다가 외부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이 연결을 해갖고 좀 그런 어려워하는 지점들을 해소해주는 정책을 써서 이왕에 그 예산을 좀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에다 좀 더 쏟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이제 그런 쪽이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요거를 만들어 갈 때 그냥 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뭐 교당 뭐 알아서 막 이런 방향으로 해 이러고 막 1억 주고 뭐 몇 천만 원 주고 이 시설 공사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현장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학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현장에서의 그 요구를 반영을 해갖고 교육 과정을 좀 더 중심에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학교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좀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와 참여 소통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주체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의 표준화된 교육부가 만들어낸 사업들이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필요를 반영한 그런 유연한 어떤 사업들로 잘 진행이 되면 일정하게 또 이것이 그 아이들의 그 뭐 학교의 그 행복감이라 할까? 이걸 좀 증진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게 표준화된 교육으로부터 좀 탈피하자라는 거하고 마을과 지역의 가치를 좀 더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유초등교육이 좀 더 결합해야 되는 부분인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넘나들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유연한 어떤 학습 시스템이 좀 핵심이거든요. 요런 네. 어떤 그 가치들을 잘 반영한 형태의 이런 시설 개선 사업들이 좀 결합이 되어야 한마디로 철학이 있어야 예산이 좀 돌아간다라는 건데 이 철학이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니 뭐 나는 뭐 교수님이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하면 되지만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들은 지금 이 돈 떨어지면 이거 입찰 준비하고 그거 하다 보면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거든. 거기다가 와 교육청에서는 뭐 아까 전에 뭐 학교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라고 하지만 학교에도 지금 그 의견을 모을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노? 지금 이제 자, 전국에 바빠졌고 전국에 계신 정보부장님 긴장 타십시오. 아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뭐 단순히 교장 선생님들의 목 뭐 혹은 행정실장님들이 판단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가서는 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실을 보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강민정 국회의원실 안에 지금 교사 출신들이 지금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좌관. 그렇죠. 강덕구 의원실에도 지금 교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의원실에는 교사들은 거의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현장 교사 출신들이 어쨌든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어쨌든 교과교실제 같은 사업들 어쨌든 실패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인조잔디 운동장이니 뭐 이런 거 잔뜩 깔았다가 망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복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학교 안에서의 그 민주적인 그 논의 구조, 정말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하냐, 뭘 향해서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논의하지 않고 그냥 돈 뚝 받아갖고 가는 방식으로 갔다가는 100% 망한다고 봅니다. 네. 아휴,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네, 막. 아이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래도 뭐 공간 사업 같은 거를 좀 하면서 나름 또 심지어는 학생들의 그 요구를 반영을 해갖고 좀 디자인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네. 나름 그런 경험들이 좀 약간씩은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양상하고는 좀 다른 어떤 학교 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은 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이런 거를 좀 학생 친화형 혹은 현장 친화형 어떤 시설 개선 모형으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굉장히 정책을 아름답게 좀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정책 여기 발표된 PDF 이 초안에도 보면은 여기에 다 일자리를 연결시켜 놨어요, 정부에서. 요거에 일자리 몇 개 창출될 것이다. 요거에 일자리 몇 개 창출될 것이다. 하면서 15조 3천억 원을 여기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결국에는 과거처럼 디지털 토건족들 학교에 이거 먹잇감 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은 온라인 교과서 말도 웃겨. 이거 옛날에 디지털 교과서예요. 디지털 교과서가 온라인 교과서 말만 바뀐 거야. 근데 이거 만드는 애들은 똑같아. 전에 그 CD 만들던 애들이 디지털 교과서 만들고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 애들이 또 온라인 교과서 만드는 거예요. 업자들 계속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거 그 디지털 토건족들 먹잇감 되는 정책이죠. 예,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막상 뜯어보니까 디지털 토건족들의 어떤 이제 그 먹잇감이 되거나 어쨌든 이제 업자들 배불려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어쨌든 포장했다라고 하는 비판과 함께 그 BTL 사업들 같은 거를 결국은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민간 기업들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다 보존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효과라는 것들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방식에 있어서는 이왕 뭐 인력 창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설을 통해서 인력 창출을 해 나가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이제 뭐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평생교육 쪽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필요로 하고 있는 교과목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교사 충원들을 좀 더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평생교육과 그 어떤 유초중고의 어떤 연계 구조 속에서 평생교육에 있는 자원들을 좀 더 학생들의 그 교육 과정과 연결하는 그 말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더 풀어갔으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적 자원이라든지 어떤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도
가면서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력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그렇죠. 관점들이 좀 빠져 있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네. 제가 듣다가 보니까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 이런 데가 교육에 대한 철학 이것들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는 느낌이 사실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래교육, 뭐 A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전히 학교 현장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그대로 쳐야 되고 맞아요. 네, 평가는 안 바뀌고 이 코로나 맞아요. 시대에도 바이러스도 이거는 수능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야, 그럼 수능 백신 한 방 빡 그렇죠. 주면 그냥 코로나 확실하게 다 낫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그런데 수능도 수능이지만 나는 평가 얘기라니까 또 갑자기 머리가 빡치는데 네.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 왜 오는지 알아요? 시험 보려고. 그렇죠.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학교 나오는 그날만 딱 잡아가지고 수행평가 풀로 그냥 딱 다 채워주는 기야. 맞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애들이 평가예요. 결국 그 평가하러 학교에 나오는. 맞아요. 야, 그런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따구로 나간다면 야, 온라인으로 찔끔 하다가 이제 평가하러 학교 한번 나오고 그 본질이 바뀌지 않을까. 나는 이게 너무 진짜 짜증이 나지. 어떠세요? 그 뭐 얼마 전에 얘기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애들이 그 중학교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축구를 하려나 봐요. 이제 축구를 한다고 이제 가위바위보로 모여갖고 이렇게 축구하고 가위바위보 모여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보시고 화가 나신 거지. 애들 다 이리 와. 그런 다음에 누가 축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딱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할 거야. 뭐 그랬더니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 다 거리두기 하고 와갖고 뭐 놀지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애들도 뭐 화가 나 있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엔 온라인으로 다 해라. 뭐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았고 부모님들도 뭐 이제 며칠 그나마 나가는데 기껏 나갔더니 그날마다 총 수행평가한다고 그냥 왼종일 평가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학부모님들도 되게 좀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이제 온라인 평가를 지금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인정을 왜 안 해주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외부 개입 요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업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뭐 강의 소감문을 올리거나 댓글 토론을 했거나 그러면 이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충분한 그 과정 평가로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지필고사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조차도 사실은 다 이제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존해서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봐 갖고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좀 축적이 되고 있는 것처럼 평가 역시도 온라인 평가라든지 양방향 평가 방식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또 집에서 뭘 해놓은 걸 갖고 다시 올리는 이런 어떤 이제 양방향 평가 방식들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감한 그 실험들을 하게끔 독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을 할 때 이제 민원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이게 민원 중심. 그렇죠. 이게 민원 중요하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교육부 평가 지침 같은 거 교육청 평가 지침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제 담당 장학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요 민원을 지침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의 지침들이 되게 두터워지고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건데 그냥 그렇게 나가면 스텝이 꼬인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라 그래도 안 하는 판이거든요. 근데 지침으로도 옥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실험을 좀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보겠다는 교사들, 해보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치고 나가게끔 해라. 마음껏 해라. 그죠? 우리가 대신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들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책임져 주는 데는 없고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시려면 책임은 당신이죠. 이런 모드로 맞아. 가는 순간 누가 그거를 시도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여전히 그 상대평가 체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상대평가 체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부에 있으면서 잘하고 나왔던 거는 그 진로 교과를 절대평가로 어쨌든 전환시키고는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일반 선택 교과라든지 공통 교과 같은 거는 아직 그 절대평가로 안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언제까지 우리가 절대평가 체제로 가겠다. 이 선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평가 체제에 그렇죠. 대한 어떤 로드맵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할지 말지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뭐 외고 국제고는 어쨌든 이제 25년도에 일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촘촘한 서열화를 만들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그렇죠. 지점에서 이제 고교 체제를 바꾸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역시도 좀 평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정말 말 그대로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 그 성장 중심의 평가, 질 중심의 평가, 과정 중심 평가로 이제 전환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시원한데요. 저는. 네. 아니,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는 요런 거 온라인 평가에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뭐 예체능 위주로 이제 뭐 예를 리코더 연주 같은 것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선생님 그거 보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체육도 마찬가지로 애가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그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근데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성장하는 것을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그리고 좋은 쌤도 깨알 자랑 들어오네. 근데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지필 평가로 뭐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필 평가 비중이 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의 평가는 피드백은 없고 그냥 서열화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애들 한 명 한 명 피드백 해줄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훨씬 더 가능하죠. 네. 근데 5% 오니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왜냐하면 교실에 애들 30명이 앉아있네. 아니 30명이었어도 온라인에서는 5시까지 남아가지고 다 일일이 댓글 달아주고 피드백했다고. 그런데 1시간 안에 애들이 30명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피드백을 해. 결국 지금 시대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섬세한 피드백이고 그러려면은 무슨 스마트 인프라 뭐 AI 이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막 그 힘드신 와중에서도 일일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사례들이 좀 보다 많이 좀 올라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가 현장 교사들에게 자꾸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기록 일체화를 되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저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한 정책 일체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일체화. 정말 수업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평가는 또 조금 막 옥죄이고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에 대한 철학의 일관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게 해라. 이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울러서 이제 이 과밀학급 해소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사실 지금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학급당 인원수가 작거나 인원수가 작은 학교들의 경우엔 대면 수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아, 거기가 제일 좋아. 따로따로 안 해요, 지금. 이 학교들은 뭐냐면 학생 수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이게 작은 학교로 갈 때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공동체성을 되게 강화해 나가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사실은 이번 그 예산도 이번 그 사업들도 좀 이 기회에 좀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거대 학교 해소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았으면은 현장에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교사들도 더 채용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 15조 3천억 원을 그거를 교사 채용하는데 써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듣다 보니까 그냥 답답만 하네. 진짜 뭐 답이 없네. 네, 시설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좀 더 정책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들으니까 사실 좀 여전히 답답한 게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속이 좀 뻥 뚫리는 말을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때야 되는지 한마디로 좀 시원한 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라 하면 10마디 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라면 되나? 10마디를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은. 기회가 되시면 엘리엇 워셔가 쓴 그 넘나들며 배우기라는 책이 있어요. 민들레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게 넘나들며 배우기. 네네. 이게 매트스쿨,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안학교 정도 되는 데인데 이제 이런 데에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여기 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헤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뭐 위기 청소년들이 오히려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부적응하던 애들이 학교 바깥으로 넘나들면서 오히려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학교 안에서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어떻게 더 넘나들 수 있는 것이냐, 또 온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냐, 교과 안에서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교과와 교과 간, 교과와 어떤 삶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어떻게 넘나들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교과서에서 박제된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이때 우리가 항상 모든 거를 막 다 교육부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장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은 그 지역사회 학습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교육감 권한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이런 지역사회 학습장을 인정을 해주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지역사회 학습장으로 인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그쪽에 있는 전문가가 우리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면은 고교학점제도 일정하게는 또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든지 네트워크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 교사들이 좀 중심 잡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은 마을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게 막 지자체가 주도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이라는 게 뭐 혁신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죠.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 있는 숙제와 과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이 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미래교육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들 이것부터 좀 해결하자라는 거고요. 교육청이나 교육부도 뭐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존에 뭐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내놨어요. 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등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책임 교육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런 정책들을 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정작 정말 우리가 잘 감당했냐라고 봤을 때 한다고 해놓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는 이거부터 한번 다시 꺼내서 정책들을 좀 보고 고민해보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해놓고 맨날 새로운 것들만 얹혀가지고 뭐 하겠다 선언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한계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전 쌤이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100마디 정도 될 것 같은데. 와카노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도 지금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 미래교육 담론에 대해서 우리 또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 방향에 대해서 여러 분야별로 저희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조은 쌤? 예, 저는 최근에 그 한 운동 선수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독한테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는데 이번에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막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었나요? 그 심석희 선수가 폭행 당하고 그때도 똑같은 거의 워딩이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시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거 내세우고 뭐 이런 막 선언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철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애탕하지 마라. 나쁜 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들으면서 진짜 내년에 바빠지겠구나. 어쩌면 올해 말부터 바빠지겠구나. 제가 들고 있는 돈이 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요즘에 업자들이 어떻게 내를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지. 미쳐버리겠어. 아니 업무할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들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 내 돈도 기다리게 아닌데. 하는 것도 내 돈도 아닌데. 그리고 내 돈도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뭐 뉴딜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랬는데 요즘 네. 부산에는 이제 블렌디드라든지 원격 관련된 또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결국은 이 또한 하기 싫은 업무로서 하나 자리 잡을 수도 있겠구나. 한 사람은 독박 쓸 수도 있는 것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짜증이 확 밀려오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김성정 교수님 모시지 말자 이런 생각도 잠시 하면서 그랬던 방송인데, 하지만 우리 서두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는 이와 비슷한 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조금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좀 깨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로서 이 방송이 의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저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두 가지 가장 좀 뇌리에 남는데요. 교수평 일체화만 얘기하지 말고 교수평 정 일체화, 정책도 좀 일체화해라. 이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사실 뭐 우리 김선 선생님이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대학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교수평정 일체화. 이 방송 들으시는 장학사 준비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고 사람에 투자해라. 이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정말 이 그린 스마트 스쿨 또 뭐 미래를 담는 학교 답답하기만 한데요.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시설도 좀 투자는 해야 되긴 해. 너무 낡은 데 많아. 그렇죠. 네네. 좋고요. 우리 교수님 오늘 1학기 저희 쌤쌤쌤 마지막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또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한 말씀 하라고 하면 10말씀 하시겠지? 우리 선생님들께 한 말씀. 네, 힘이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 야구 선수들이 왜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또 전성기 때 그 폼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지금 교육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과거의 그 폼, 어떤 기본기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보면은 뭐 학습 공동체라든지 선생님과 선생님과의 어떤 정보 나눔이라든지 수업을 개인의 어떤 사유지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공유지로 바라보는 모습이라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만남, 공동체,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나 위드 코로나에서도 가져가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본질이 아닌가 싶고요. 이 가치들 우리가 좀 계속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임계점에 달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정책들이 팍 쏟아지는데 현장을 무시하고 힘들어. 거의 행정 우위 체제에서 교육이 종속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참고 해왔었는데 이제 화가 났지. 막 이제 방역 같은 거 방역을 왜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거냐? 교육지원청은 뭐 하는 거고 행정실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 분노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노의 마음들이 개인 단위로만 모여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단체라든지 조직 이런 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힘 있는 변환으로 좀 만들어내야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면 뭐 교육부나 이런 데에도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과장국장 앉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못하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런 인사 조직 혁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이제 보니까 그 우리 교육의 그 선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든지 그 송기정 선수의 스승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이효덕 선생님들, 이분들을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상황에서도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선배들의 그 족적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힘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사회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교육으로 사회를 바꾸는 독립 변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사실 정치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정치는 시민을 이길 수가 없고요. 교육은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길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바로 이런 정치를 이길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갖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참. 야. 저리 말하면 뭐 우리 어쩌라고 지금 어쩌라고 진짜. 네. 우리 지금 아마 그 학교별로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뭐 이미 방학을 하시는 학교도 있고 또 학기말 또 성적 정리를 하시는 학교도 있고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는데 하시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멀었어. 네. 우리 교수님 마지막 말씀은 참 교사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1학기 이렇게 해서 저희 쌤은 잠시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저희 놀 거 아니고요. 1학기 때 다뤘던 교육 이슈들, 또 정책들, 또 알찬 내용들 놓치지 않고 다 챙기고 살피고 또 준비해서 2학기 때 선생님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수업만 열심히 하시다가 저희 방송 들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내가 관심 가져야겠구나. 이거 내가 목소리 내야겠구나 하는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분단위로 시간 쪼개시는 가운데 나와주시는 우리 김성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1학기 동안 정말 온라인 수업 또 마스크 수업 하시느라 지금도 하고 계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의 시민을 길러냅니다. 시민이 정치를 바꿉니다. 우리 함께 쌤 통해서 함께 그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9월에 다시 선생님들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역주행 정주행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